마음도 채웠는가. 정관장. 큰 복이 뜹니다. 올해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큰 복 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잡으세요. 백화점에서도 이마트에서도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오늘로 두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정말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렬한 국민들의 성원과 그런 것, 어느 때보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요번에 그 반응을 뜨겁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약간의 찬반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건강한 일이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너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제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죠? 뭔가 제가 여기서 너무 꺼리키게 되면은 우선 강의가 재미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강의 중요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어떠한 역사에 대한 중요한 얘기보다는 주로 그 노 대통령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그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인가 추석 때도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복분자술도 한 번 못 받아봤어요. 그 양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 내 철학자로서 우리 사회를 볼 적에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노무현이라는 분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개인, 이미 역사화된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의 개인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전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개인을 내가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기회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제가 엊그저께 저 영화관을 굉장히 잘 가요. 영화를 잘 가거든요. 그리고 영화에 워낙 제가 취미가 있고, 제가 쓴 작품도 많죠. 영화의 대본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칸느 영화를 탄 유명한 임권택 감독님의 아주 훌륭한 취하선이라는 작품도, 장서범이라는 화가의 일생을 그린 건데, 그것도 제가 쓴 대본입니다. 아셨어요? 그거 제 작품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유명했던 장군의 아들, 그것도 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 영화를 제가 좋아하고, 저도 영화인으로서 항상 보는데, 최근에 내가 우리 시대가 서양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대에서 우리가 국학의 시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여태까지 남을 따라가면서 보편성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영화도 말이죠. 요새 방화가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 영화를 능가하는 그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화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한국민들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또 요새 젊은 감독들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요새 가장 뜨고 있는 영화가 실미도라는 영화인데 그 실미도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실미도에 나온 그 두 배우분들을 제가 모셨어요. 안성기 선생하고 설경구 선생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좀 나오시죠. 아니, 나는 박수 치라 그러면, 시원찮게 치면서, 두 배우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치는데, 제가 말이죠, 사실 두 분을 좀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애써가지고 나왔는데, 한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당첨이. 그리고 이 두 분이 와 있거든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큰일 났다, 그러고, 아침에 막 울상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고서 막, 그러다가 내가 깼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미도, 글쎄, 그 영화 얘기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제가 오늘 이 두 그 배우를 모신 거는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문제죠. 그리고 그 실미도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신문지상을 타서 봤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고 그 역사의 배우가 어떠했던가 하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도 비록 몇백 년 전 강의, 우리 현실의 문제지만 아마도 똑같은 문제가 다 게재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미도라는 작품을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우선 그 작품을 통해서 우선 그게 영화적으로 엄청 재미가 있어요. 영화적으로. 나는 그 빵빵 쏘는 그런 레옹이나 이런 서양의 그런 영화보다도 더 재밌게 봤어요. 예. 보통 많이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 요즘에 우리 흔히 모든 문화도 그렇고 영화도 많이 그렇습니다. 잘 다듬어진 스타일이 있는 세련된 그런데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미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박하고 어떤 촌스러운 면이 있고 좀 옛것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머리로 다가가지 않고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간 모양입니다. 관객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실미도에서 찍었어요? 예. 실미도가 어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라며? 영종도 맞아.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야. 전에는 월미도 쪽으로 배 타고 들어갔었어야 됐고요. 지금은 영종도에서 바로 가까이 있어요. 인천공항 가는 쪽에서. 무의도? 무의도라는 무의도 바로 옆섬. 앞에 있는 그 무인도인데 그 무인도에서 이제 그 특수 훈련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배우들도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 이렇게 폭파 장면 같은 것도 있는데 나 감독님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리고 말이야. 이렇게 손을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위엔가 터뜨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폭 터뜨렸다고 돼. 그때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죽은 줄 알았대. 어땠어요? 아니, 진짜. 그게 어디? 설경구 씨가. 설경구 씨가. 예, 그 장면 없었죠? 저는 없었고요. 그 장면 없었구나. 뉴질랜드에서 그 촬영을 했었거든요.
내 눈 속에서 그 팬츠만 입고 알몸에 띄고서 폭파되는 장면인데 사인이 이렇게 나야지 이게 폭파가 되는 건데 들고서 들었는데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불 속에서 묻어 나온 사람도 네,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뒹굴르고 난리를 치고 근데 요즘에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그런 거 위험한 거는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위험스럽긴 했지만은 실미도에서는 사실 사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좋은 감정으로 다가간 그 것 같아요. 실미도의 영화는 거기다가 실사라고 그래요.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을 안 쓰고. 무엇보다 제가 반가웠던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거는 꿈도 못 꿨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기획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익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늦었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문제가 많은데 여태까지 저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영화가 될 소재가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비극적인 상황도 많고 희극적인 상황도 많은데 이런 것이 왜 영화가 안 되느냐 하고 항상 불만했는데 그런 게 영화가 이제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 예술이 꽃을 못 폈던 것은 그동안에 너무 정치적으로 억압돼 있었다는 얘기죠.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력이 풀려가면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는 이것이 우리 새로운 시대의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그렇죠? 네. 자신의 연기력이라고 그럴까, 실미도에서도 보면 역시 설경구의 연기가 일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실미도에 나오는 사람들 연기가 다 그게 좋더라고. 다 그냥 정말 허장강 아드님이라면 허준호 씨. 허준호 씨. 그래서 난 옛날에 허장강, 김승호, 우리는 그런 배우들이 얼마나 익었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연기력, 자기가 연기할 때 난 어떤 자세로 연기를 한다. 한번 이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연기력이라는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히 저는 연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서 동료 배우나 감독님이나 그리고 스태프들이나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 그걸 감정을 끌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에서 호흡이 잘 맞느냐. 스태프와 감독님과 그리고 옆에 동료 배우분들과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실미도는 호흡이 잘 맞았던 모양이죠? 굉장히 잘 맞았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영화 배우들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들이지 제 성격상 막 자화자찬하고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실미도의 팀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31명이 전부 주인공이다. 네. 전부 나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근데 하여튼 실미도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나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미도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북파 공작원들까지도 최근에 국회를 통과해서 보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돼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을 생각할 적에 북한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나쁜 짓만 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토론될 수 있고 영화화될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이 나는 우리 사회가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이 예술가들도 이렇게 멋있게 활약하고 있고 우리 설경구와 같은 이런
뭐 그 예술가들이 젊은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실미도와 같은 비극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실미도 가서 꼭 보세요. 한번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 인식이 바르게 된다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역사 책 몇 권을 보는 것보다 거기서 받는 개발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선진화되는 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대중예술이라는 것의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실미도라는 영화의 강점은 뭐냐면은 영화를 볼 적에 긴장이 되고 재밌고 보고 나오면서 뭐냐면은 유익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바른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바쁜데 가셔야 되나? 아니요. 여기 가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또 와서 이렇게 직접 하는 거니까 진짜 한번 열강을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럼 꼭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강의도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강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제가 한국 사상사를 강의하려고 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조선 왕조로 내가 집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선 왕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또 너무 방대해요.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포진되어 있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위대한 정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에이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위대한 정치가라고 생각하시죠? 세계적인 정치가라고 하는데 그런 위대한 정치가라고 그럴 때 우리 머리에 나는 삼봉 정도전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정치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에 있는 위대한 삼봉 정도전은 위대한 정치가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가 조선 왕조를 다루려고 보니까 조선 왕조가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 주기론, 주리론에서 이택의 이율곡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조선 왕조를 스케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과 끝을 좀 보겠다. 그래서 요번 6개월 동안에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처음과 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본 강의에. 그래서 요번에 제가 첫머리에 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이제 다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혁의 사회고 변혁의 시대에 있는 이 시대인데 이때에 이런 시대일수록 뭐냐면은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 지금 우리가 상당한 변화의 시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의 시대라는 건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나는 민주적 패러다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격변했던 시대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대개 예를 들면 무슨 내 상투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상투는 자를 수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조선 왕조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개화 백경 이런 거 기억하시죠? 개화기에 구한말 시대의 이 변화라는 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식 민주로 결국 들어가고 말았지만 그러한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변화와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엄청난 격변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이것이 고려 말에서 조선 왕조 초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엄청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 변화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예를 들면 국가적 형태도 바뀌고 종교의 파라다임도 바뀌고
뭐 문화도 바뀌고 복식도 바뀌고 주거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르고 가족 친족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가 고려 말에서 조선 왕조 초기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변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고려 말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 말 사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부패가 심했고 지금 좀 얘기가 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죠. 복잡하게 좀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혁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혁명. 혁명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명을 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할혁자예요. 이게 혁이라는 게 이게 가죽혁자지만은 주역에 혁괴라는 게 있습니다. 혁괴. 이 괴상이 하나의 괴로 있거든요. 근데 혁괴라는 게 이렇게 가죽을 무두질하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가죽의 성격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상징해가지고 완전히 바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명을 가한다. 이런 의미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역사적 사건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학혁명, 최근에. 동학혁명이란 말 쓰죠? 동학혁명이란 말 쓰고, 4.19? 써야 안 써요? 4.19 혁명, 이거 쓰는 것 같아요. 4.19 혁명 쓰는 것 같고, 또, 5.16 혁명. 요새 아마 이런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혁명이라는 거는 혁명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뭐죠? 왕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성이라고 그래요. 성을 바꿔야 돼요. 역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역사에 혁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역사에는 혁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고대로부터 여태까지 동일한 천황, 명이 여태까지 유지되는 나라고 최근에도 야스쿠니 신자 참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이 모든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황의 그저 그 명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막부의 그 우두머리도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든가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쇼군이라고,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장군이란 말을, 쇼군이란 말을 자꾸 우리나라 말의 장군으로 하는데 일본에서 쇼군이란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나 예를 들면 전국시대에서 에도시대로 갔다 그래서 그게 혁명이 아니에요. 일본은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조대가 바뀌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사회는 놀라운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만큼 엄청나게 부패하기 쉬운 나라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로 끊임없이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 쓰고. 근데 명이라는 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동학혁명의 경우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해월 최시영 선생하고 녹두 전봉준 장군이 그렇게 농민혁명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좌절됐죠? 우리 일제식민지로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혁명이란 말 엄밀하게 못 씁니다. 명을 갈지 못했거든요. 이 동학의 주체 세력들이 명을 못 가.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란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써주는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를 부정한다고 그랬지만 그 말을 다시 쓰면은 근대적,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민족의 근대적 자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대성의 우리 민족의 출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우리 민족의 내면적인 그 조선 왕조의 명을 근원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바꾸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혁명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런데 정치사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혁명의 자격이 없어요. 그죠? 4.19 혁명은 어떻습니까? 4.19 혁명은 정치사적으로 이게 혁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4.19의 주체 세력들이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정권을 수립했어요? 새 정권을? 못했죠. 그러면 5.16 혁명은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혁명이란 말을 정치사적 변화로 본다면은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5.16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혁명이라고 한 거라고 5.16만 혁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시 이제 네티즌에서 뭐가 올라오고 날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5.16은 혁명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명을 갈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4.19의 주체 세력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 사람들은 정권을 창출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4.19가 그 사회의 부조리에 항거하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학생들의 그러한 계기를 취해서 단지 정권만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5.16 혁명의 실제 내용은 4.19 혁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5.16 혁명은 내가 보기에 이거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그래서 우리가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고려에서 조선 왕조로 가는 과정은 혁명입니까? 혁명이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려 말 사회에서 조선 왕조로 가는 과정이 예를 들면은 일종의 그것도 5.16이랑 비교를 하면은 군사 쿠데타랑 비슷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성계가 누구예요? 군인이죠. 이성계가 요새 말로 하면 군인이라고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그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 비슷해요. 그러나 이 고려에서 조선 왕조로 가는 과정은 이 과정에는 우선 이 사람들은 5.16 혁명의 주체 세력처럼 어떤 정권을 탈취하려는데 정권을 잡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우선 뭐냐면은 이 정도전이라든가 뭐 조준이라든가 하여튼 남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물론 이색 문화에서부터 자라난 유학자들 이분들이 추구한 것은 고려 사회의 개혁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뚜렷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뚜렷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 마지막 카드로 이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걸 왕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명을 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성계가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성계는 절대 끝까지 자기는 안 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나 왕 안 하겠다 싫다. 난 군인이고 저기 하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옹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 왕조로 가는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교체였고 그리고 그것은 정권의 변화에 앞서서 뚜렷한 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봉 정도전이고 이 삼봉 정도전의 이러한 개혁 의지가 단순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를 만드는 어떠한 혁명으로 분명히 연결이 됐고 태조 7년까지의 그 치세 기간을 통해서 물론 이방원의 그러한 우리가 소위 왕자의 난인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거에서 희생은 당했지만은 그러나 정도전의 일생은 완벽한 혁명가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명을 만들었고 새로운 명을 만들어냈고 그 명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자기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야 되고 뭔가 우리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지식인들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렬한 소망 속에서 이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개영 사상을 가지고 그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박해를 받으러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나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또 귀향지를 내가 이것도 프로를 이걸 찍느라고 내가 또 거기 갔잖아요. 또 나주 갔더니 그 나주 시장이 독특한 사람이더라고. 내 제자예요. 또 고려대학교 파리학번이더라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나주 시장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농민운동을 하고 그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선전해 준다고 또 뭐 야단을 칠려나? 하여튼 굉장히 내 제자가 있어서 참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잘 댕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서 지금 이 나주 이 동네에서 이 양반이 살는 그 모습들이 잔잔한 모습들이 아주 잘 그 기록이 된 게 있는데 답전보라는 문장이 있어요. 답전보. 예? 답전보.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답전보. 이 답전보라는 글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재미난 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유배문학으로서 엄청난 그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유배지에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그 농민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그 당시 고려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우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비측 애루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낮고 기울어지고 좁고 누추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빈곤한 데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심지가 울도해 마음이 울적해서 어느 날 하루는 출유어야라. 내가 들판에 이렇게 나갔어. 나갔더니 어떤 밭 가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전보라고 읽어요. 전부라고 읽지만은 전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방미호수라. 여기 방미라는 거는 눈썹이 이렇게,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흰 눈썹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순 옛날 조순 총리 그런 분들 이거 방미입니다. 그런 게 아주 이렇게 흰 눈썹이 이렇게 길게 나온 방미. 흰 눈썹에다가 여기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호수가 뭐예요? 호호백발이라고 할 적에 그 호자 이게 호수랑이 흰머리예요. 흰머리. 그래서 방미호수라고 그러면 그 노인이 아주 흰머리에 눈썹까지 이렇게 긴 눈썹이 이렇게 흰 눈썹이 나와 있는 분이 니도 아주 그냥 진흙투성이에다가 등어리가 흠뻑 젖어가지고 손으로 호미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런 노인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노인한테 이렇게 갔어.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노인장 참 수고하십니다. 멋쩍게 말해 부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한문이지만 아주 참 노인장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제 엉성하게 이제 그 말을 건 거야. 거기 서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전보가 그 노인장이 한참 하고 이렇게 있다가 쭉 째려보더니 호미를 밭 가운데다 탁 놓고 들을 가로질러가지고 들판이 이렇게 좀 경사가 졌던 모양인데 글로 올라간 모양. 내가 그래서 이 답전보 요 장면이 그 찍힌 데를 내가 직접 가봤어요.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 내가 이제 욕일 것이다. 이제 상정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밭을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노인이 뭐냐면 양소를 그러고 나서 올라가지고 저기 가서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팔을 말해 이렇게 걸치고
이 양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봐요. 여기 보면은 양수를 무릎에다 이렇게 올리고 앉아요. 이거 농부들이 되게 밭을 갈다가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리 온나 이러는 거야. 야, 이리 온나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를 간 거라. 갔더니 그래서 이 양반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이 그 하얀 노인이 자기를 그러고 이리 온나 하고 그러니까 여기 추진이라고 하죠? 빠르게 종종 걸으면 이렇게 빠르게 노인이 부르면 빨리 가야지. 옛날에는 어른이 부르면 빨리 가야 돼요. 요새 젊은 애들은 내가 불러도 안 와 자식들. 여기 보면은 빨리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립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개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서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재미난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째려보더니 자, 하여이냐? 저 허루러냐? 이러면서,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 양반은 서군과 사회까지 지낸 분이에요. 여기가 그 당시 뭐냐면 부곡이라고 그랬던, 거평 부곡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어쩌면 전민들이 사는 데였어요. 그 당시. 그러나,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데 그런 동네 할아버지가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입은 옷을 보니까 날것찌긴 했지만은 아마 이게 길게 장거라고 해서 이게 자락이 길게 내려가고 박수로 이 소매가 넓은 걸 보니까 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걸어가는 폼이 뭐가 폼이 있다 이거 서서 걸어오는 폼이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공부 꽤나 한 놈이구나 그래요. 기 유자예요. 너 공부 꽤나 한 놈이구나. 그리고 손을 보니 수족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병지라고 그래요. 병지라는 게 손이 트거나 갈라지고 굳은 살이 매긴 게 없는 걸 보고 그리고 풍엽이라서 볼이 도톰하고 파복이라서 배가 똥배가 나와요. 똥똥하게 배가 똥똥하게 나온 거 보니까 조사요. 이 자식 벼슬을 좀 한 놈인 것 같구나. 벼슬을 좀 한 놈 같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왜 여기로 왔냐. 내가 노인으로 여기서 나서 여기서 늙은 사람인데 이 황량하고 편벽한 이곳에서 장동만 마시면서 산 이런 고향에서 그리고 나는 도깨비하고 같이 살고 항상 도깨비하고 같이 살고 고기하고 같이 물고기랑 같이 보타고 살면서 살아왔는데 여긴 도무지 벼슬아치가 죄를 얻지 않은 놈 치고 올 놈이 없다. 그러면서 넌 죄를 진 놈이구나. 분명히 넌 죄를 진 놈이구나. 그랬단 말. 그러니까 정도준이 있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네. 그랬단 말. 네 그랬단 말.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하죄야. 허죄야. 무슨 죄를 졌냐 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구복지봉 네 배때기 하나 채우기 위해서 처자지양, 네 처자를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거마궁실 캐디락 타고 댕기고 말이야 거마 좋은 벤츠나 차로 댕기고 궁실에서 살기 위해서 불의를 돌보지 않고 탐욕이 무염이고 탐욕을 마다하는 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은 놈이구나. 그렇지 않다면 네가 벼슬을 얻으려고 그냥 맨날 예의라서 자기 뜻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벼슬을 할 길이 없으니까 권세에 가까이 가가지고 차진 마족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차진 마족지간. 이게 이제 권문세가들의 그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 이렇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마가 이렇게, 막 먼지가 이런 그 사이에서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그놈들이 남긴 술이나 남은 술잔에 술이나 들이키고, 그 새끼들이 다 남겨놓은 차갑게 만들어 놓은 고기, 그 반찬에 남은 고기나 처먹으면서 용견 첨수라고 그랬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첨수 아양거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합시고 어쩌다가 한 자리 얻었다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식 그 벼슬자리 얻을 수도 없는 놈이 얻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하루아침에 그 세력이 없어져서 결국 죄를 얻고 만 놈이구나 하고 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있다가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하고 이제 정도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너는 얼굴을 단정히 하고 정색을 해가지고 바깥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헌역을 훔치고 밤에는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비조의인짓해 꼭 새가 사냥하는 새가 여기 어깨에서 말이야 붙어가지고 아양거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구슬프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구하고 그러면서 고교 세상을 아주 아첨하면서 구분 자세로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횡결 옆으로 뒤로 돈 저기 하면서 백이나 쓰고 그래가지고 자식아 노기를 조취해서 그래서 호규 관수 언책이라고 하죠. 혹거 언책이라는 이게 맹자에 나오는 또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참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관직에 있든지 말을 바르게 하는 언책의 자리에 있든지 그 녹을 그냥 거저 처먹고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안위와 생민의 휴척 보통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 그리고 시정의 득실이라든가 풍속지 미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막연히 불이위라. 너는 관심에도 없어. 자리만 연연해가지고 네가 관직만 처먹으려고 그러고 거기만 지키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새 꼭 국회의원 꼴들이란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만 연연하지. 지금 국가의 안위를 생각합니까? 생민의 휴척을 생각합니까? 시정의 득실을 생각합니까? 풍속의 미호를 생각합니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냐 그러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나라 사람들이 월나라 사람들이 비척한 거, 월나라 사람들이 뚱뚱하거나 마른 거를 쳐다보듯이 한다는 건 뭐냐면 진나라하고 월나라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진나라 사람들이 저 월나라 사람들이 살이 찌었든 살이 말랐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나라 사람들이 월나라 사람들이 비척한 것을 쳐다보듯이 하고 그리고 자기 몸 하나 온전하게 해서 처자만을 보존할 그런 계산만 하면서 투연 세월이라. 그러면서 세월을 거짓대에 끌기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충의지사를 보면은 충의지사가 의로운 자들이 자기 몸의 근심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급한 일들에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직을 지켜서 할 말을 감히 하고 직도 치와라. 바른 말을 직언을 해가지고 화를 당하면은 속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아리기를 꺼려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패했던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놈들이 그런 충신이 패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하고 그들을 모멸하는 하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나는 잘 살아남았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공론이 환등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 공론이 일어나가지고 천도가 현명. 천도가 바르게 드러나가지고 사궁이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사기친 것이 다 해가지고 그 죄가 발각돼서 여기에까지 온 놈이구나 하고 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정도전은 바로 가서 궁벽한 곳에 가서 밭 가는
노인, 농부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보니까 너 서울서 뭐 했다 그래서 온 놈 같은데, 너 이 자식아, 이렇게 뭐 소매도 넓고 뭐 얼굴도 뭐, 저기 똥배도 나오고 이런 녀석이,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거야? 너희들이 하는 짓이, 너 그래서 죄를 짓고 온 놈이 분명하구나! 하고 하니까는, 정도전이 예,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러겠어요? 요새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은 아니요, 그러겠지, 물론. 네? 이 양반도 아니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즉 하고, 다음 또 딴 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도저히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고, 재미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열중을 하셔가지고, 뭐 웃지도 않으시고,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사회의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자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게, 천 몇 년이냐, 이게? 1375년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생하게 다시 이렇게 한문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로 재구성해서 느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넌 이런 놈이구나, 넌 이런 놈이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계속 넌 이런 놈일 것이다 하고 이 파고 들어가는 이 말을 또 정도전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성인들이 어떻게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유배지 가서 이 사람은 단순히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유배지에 가서 깊은 지식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될 계기를 얻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인들은 모두 다 귀향을 보내야 됩니다. 하여튼 모조리 귀향을 보내가지고 이런 위대한 진리를, 민중 사이에 있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왔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정치인들 정말 모조리 귀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강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밝은 곳으로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다음에 답전, 이 전보가 어떻게 전도전을 욕하는가, 그 욕을 계속 이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